자, 오늘은 그 위대한 기업들을 얘기하는데 자꾸 조연으로 등장하는 그 JP 모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려고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 방송들은 저도 공부하는 목적으로다가 이거 만드는 거라서 왜 이 기업이냐 뭐 이렇게 뭐 위대한 순위 뭐 이렇게 생각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제가 알아보고 싶은 기업들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모두 위대하다고 생각하기에 위대한 기업들이라는 제목을 붙인 거예요. 자, JP모건이라는 회사는 그 은행이고요. JP모건 체이스라는 은행이 사실상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영이기 때문에 좀 논외로 쳐야죠. 모건 스탠리의 모체이기도 하고요. JP모건이. 모건 스탠리는 이제 투자은행이죠. 뉴욕에 있고요. 그 독일의 도이치방크도 뭐 전 세계 순위에 꼽는 은행인데 이 회사의 모체도 JP모건이에요. 그 다음에 드렉셀 번햄 이 회사도 투자은행인데 이거의 탄생에도 이제 JP모건이 관여했어요. 현대사회로 넘어오는 중에 수없이 많은 거대 기업들의 탄생의 옆에 자리를 하고 있었던 JP모건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못생겼어요. 뭐 어떻게 보면 귀엽게 생기기도 했고요. 외모 컴플렉스가 좀 있었다고 뭐 여기저기서 쓰여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유난히 신경질적이었다 그래요. 이 외모 컴플렉스를 극복하는 그 자신의 어떤 그 사회적 지위와 어떤 경제적 지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조금 센 이미지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해요. 1837년생이고요. 대략 76살까지 살았죠. 금수저예요. 그 아빠가 주니어스 스펜서 모건이라 그래서 1813년생이신데 이분이 먼저 그 은행 사업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이분 역시도 금수저고요. 부유한 집안 출신이고 16살 때부터 취직을 해서 곧바로 개업을 해가지고 20년 정도 유통업에 종사를 했다고 해요. 41살에 이제 조지 피바디와 파트너십을 맺는데 이 중요 인물이에요. 조지 피바디가. 누구냐면 이분인데 1795년생이고요. 1869년까지 살았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계속 살다가 죽었는데 엄청나게 가난한 유년 시절을 보냈다 그래요. 뭐 먹을 것도 잘 없어가지고서는 뭐 고생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떤 자선 사업의 시초로 여겨지는 분이에요. 그 크게 기업을 일구고 그 일군 큰 돈으로다가 어떤 여러 가지 장학 사업이라든가 빈민을 돕는 어떤 구제 사업 이런 자선 사업을 하는 시초격인 기업가로 여겨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20살 무렵부터 직장 생활을 하다가 32살 무렵에 어떤 무역 업무차 런던에 왕래를 하는데 원래 그 상인들은 뭐 돈 되는 거면 뭐든지 갖다가 팔려고 애를 쓰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던 품목이 아니라도 어떤 이것저것 돈 될 것 같으면 손을 대요. 그래서 손을 댄 게 이제 그때 이제 미국 주 정부들의 어떤 채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국채는 이제 정부가 돈을 꾸는 거죠. 민간의 돈을 꾸는 건데 그거를 어떤 채권 증서의 형태로다가 뭐 돈 꿨다는 거를 증명하는 게 이제 채권이에요. 런던이 그때 당시에 금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런던에서 이제 부자들한테 이제 채권을 팔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좀 잘 된 거죠. 42살 무렵부터 런던에 아예 정착을 해서 사는데 그 메릴랜드 본인의 출신지가 이제 메릴랜드인데 메릴랜드 주 정부가 디폴트 선언을 해요. 디폴트라는 건 이제 아몰랑 나 돈 안 갚아 못 갚아 이러는 거죠.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되면은 다른 건 없어요. 돈 꾼 사람이 돈 안 갚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뭐 감옥에 가야 되겠는데 뭐 주정부 뭐 어떤 국가가 감옥에 갈 수는 없는 일이죠. 무슨 일이 발생하겠어요? 그 다음에 곤란할 때 돈을 못 꾸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디폴트라는 거는.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디폴트 선언을 하면 그때까지 꾼 돈을 못 갚겠다고 아몰랑 안 갚아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에 곤란한 때 돈을 또 꿔야 되는 일이 생길 적에 돈을 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도 돈을 안 갚은 전력이 있는 사람한테 돈을 꿔주려고는 안 하기 때문이죠. 그것도 그거고 돈을 다음에 빌리려면은 야 먼저 빌린 돈부터 갚아 이렇게 되는 거죠. 수순이. 자, 메릴랜드주는 그 벌티모어가 주도시고요. 그 워싱턴 DC랑 붙어 있는 그 동네예요. 해당 채권의 절반을 팔았던 입장이었어요. 이 피바디 씨가. 그러니까 뭐 사기꾼 취급을 당하죠. 네가 팔아놓고 그 채권 뭐냐 돈도 안 갚고 나 돈 뜯겼다. 그래서 뭐 런던의 부자들이 이 사람을 사기꾼 취급을 해요. 곤란해졌죠. 이 사람이 1845년에 주정부 정치인들을 뭐 회유도 하고 설득도 하고 매수도 하고 해가지고 뇌물도 주고 해가지고서는 정치인들이 우린 돈을 갚아야 합니다라고 뭐 연설을 하고 그 사람들이 어떤 정권을 잡게끔 이렇게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 사람들이 정권을 결국 잡고 다시 빚을 갚기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의 신용이 올라가는 거죠. 견고해진 신용을 바탕으로 1851년에 조지 피바디 앤 컴퍼니라는 어떤 금융회사를 설립을 하고요. 1854년에 그 JP 모건의 아빠 JS 모건 씨를 만나서 파트너십을 맺고 피바디 모건 앤 컴퍼니를 만듭니다. 자, 피바디 모건 앤 컴퍼니는 1860년에 미국 남북전쟁이 터지는데요. 이 남북전쟁은 뭐 모두 알죠. 남부의 주들과 북부의 주들이 그 노예 해방을 놓고서는 싸웁니다. 각 주들이 뭐 자금을 조달을 해야지 뭐 군인을 사고 군인에게 월급도 주고 군인도 먹이고 총도 사고 할 거 아니에요. 그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돈을 일단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없죠. 대체로 이제 빚을 내서 전쟁을 수행을 해요. 빚을 내는 방법은 채권 발행이에요. 미국 채권을 파는 믿을 수 있는 회사죠. 피바디는. 그리고 이제 전쟁 발발로 많은 채권 상품이 이제 유통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미국의 많은 주들이 채권을 발행을 했어요. 그 상품이 많은 거죠. 이 회사 입장에서는 취급할 상품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이게 버지니아주의 채권인데요. 전쟁 채권이에요, 이때. 이런 거를 갖다가 런던에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하나에 $10,000다 그러면 $10,000 줄 테니 증서를 가지고 오면 $11,000로 갚을 거야. 10년 뒤에. 뭐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 JP 모건이 자라면서 이제 돈을 많이 번 아버지에 의해서 뭐 강제로 많이 배울 수밖에 없게 자랐어요. 금수저 아들이에요. 금수저 아들.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외국어도 많이 했고요. 그 다음 뭐 과학에도 능통했고요. 뭐 하여튼 과외도 많이 받고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금수저 아들로 훌륭하게 자랐어요. 최첨단 기술인 전보를 이용해서 남들보다 먼저 전장 상황을 파악하는 방법을 도입을 한 거예요. 금융거래에. 그래서 떼돈을 벌게 됩니다. 전보라는 게 굉장히 이제 최신 기술 같은데 이게 1800년대 초반에 발명된 기술이고요. 1856년에 이미 미국과 영국 런던 사이에 이 전선을 해저로 깔아서 서로 전보를 주고받던 시절이었어요. 그 남북전쟁 1860년대에는. 우리나라는 철종시대네요. 세상은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조선은 100년 내내 헤맸죠. 뭐 여하간 그렇고요. 이 전보라는 게 이게 1809년에 어떤 이런 개념이 도입이 됐었고 1844년에 모스 씨가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거죠. 이렇게 우리 모스부로다가 서로 통신하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전쟁 때는 이미 전신주를 놓고 전선이 오고 가는 그래서 통신을 서로 주고받는 그런 시절이 이미 남북전쟁 당시에 그랬어요. 텔레그래프 wä건이라 그래서 이 통신병이 있었어요. 남북전쟁 때 이미. 대단하죠. 당시에 이런 게 벌써 있었다는 게. 여하간 남북전쟁 때 전장 상황을 통신으로 잽싸게 소식을 받고서는 그럼 채권값이 오르락 내리락 할 거 아니에요. 남부주가 이길 것 같으면 남부주는 돈 갚기가 쉬울 테고 그러면은 돈 갚기가 쉬울 것 같으면은 채권 가격은 내려갈 거 아니에요. 리스크가 적어졌으니까. 대신 인기는 많을 테고. 뭐 하여튼 이런 방법으로다가 채권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었던 거예요. 떼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피바디 신 진작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JP 모건 앤 컴퍼니가 된 후 이제 19세기 말에 미국의 고도 성장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철도 채권에 투자를 해서 또 떼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제 1895년에 미국 재무부가 어떤 파산 위기에 몰리게 됐는데 어떤 패닉이 1894년에 어떤 미국 증시에 패닉이 한번 있었어요. 그때 이제 미국 정부에 금을 공급하고 채권을 확보하는 수완을 발휘를 해서 미국 정부도 살리고 또 떼돈을 또 버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철강왕 카네기 뭐 결혼을 늦게 하고 뭐 죽을 때 뭐 3살배기 딸아이밖에 없었는데 뭐 물려주지 않고 어떤 전부 기부했다. 뭐 재산을 어떤 재단에 기부했다. 근데 그 재단의 이사장이 딸이기 때문에 뭐 사실 같은 얘기이기도 해요. 뭐 어떤 기부왕 카네기로 여겨지기도 하는데 여하간 이 카네기 철강회사를 JP 모건이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는데 이 당대 세계 1위 회사가 돼요. 뭐 자본 총액이 당시 돈으로 1.4조 원, 1.4 빌리언이 됐으니
지금 돈으로도 1.4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뭐 당대로 치면은 수십조 원짜리 회사가 된 거죠. 세계 최대 회사가 됐고요. 뭐 일설에 의하면은 둘이 뭐 친한 사이였고 계약서도 없이 뭐 합의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서는 돈 주고 이 철강 회사를 JP모건이 인수를 합니다. 1907년에 또 한 번 이제 미국 증시에 패닉이 있는데 투기 자본에 대출을 해준 은행들이 연쇄도산 위기에 빠지게 돼요. 이 투기 자본이 이제 돈 못 갚아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돈을 대준 은행들이 파산하게 생겼고, 그 은행들의 돈을 빌려준 은행들이 파산하게 생겼고, 뭐 이렇게 된 거죠. 그 위기에 모건의 아이디어로 네트워크를 구성을 해서 우량 불량 채권 매매를 활발히 진행을 해서 위기를 극복을 합니다. 모건의 역할이 미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진 것을 풍자한 만화예요, 당시. 근데 요 내용이 뭐냐 하면, 이제 여하간 그걸로 인해서 모건이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그때는 중앙은행이라는 게 없었어요. 페더럴 리저브죠. 미국은 중앙은행이라는 은행이 있지 않고 페더럴 리저브, 연방준비라는 어떤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중앙은행의 역할에 눈을 뜬 계기가 됩니다. 이 사건으로다가. 그래서 JP모건이 사실상 중앙은행의 역할을 했는데 그걸 개인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국가가 어떤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페더럴 리저브 시스템이 신설이 됩니다. 1913년에. 이게 뭐냐 하면 어떤 은행이 파산을 하는 거는 일시적으로 현금 유동성 때문에 파산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은행은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그 받은 이자로다가 예금을 맡긴 사람들한테 이자를 주고 그 차액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하는 거거든요. 직원들 월급도 주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이 있기 때문에 망할 이유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 채권이 즉시로 그렇게 팔리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중앙은행이라는 존재가 이 어려움에 빠진 은행들의 채권을 무제한으로 사준다 그러면은 은행이 도산을 할 일이 없겠죠. 건전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얘기예요. 어떤 뱅커런에 대해서는 제가 방송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요거거든요. 2019년 7월 15일 날 방송한 건데 요거 8분 20초쯤 경부터 그 얘기가 있어요. 중앙은행의 역할이 뭔지에 대해서. 요 부분을 조금 자세히 보시면 그 중앙은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하간 뭐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람이죠. 워낙에 거부이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욕도 먹고, 당연히 뭐 경쟁은 적을수록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는데, 뭐 여하간 현대사회에 빼놓을 수 없는 거물 JP모건입니다.